네, 반갑습니다. 일단 발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학술제 준비해주신 회장님과 학생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상품이 제일 비싼 게 뭐가 있나요? 상품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따로 준비하셨구나. 에어팟 이런 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49번이거든요. 이따 뽑으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49번 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 영역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 경험에 대한 연구 자료 발표를 맡게 된 이용현, 오재호입니다. 네, 먼저 발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진에 관한 통계기관에서의 통계, 연구의 필요성, 이를 바탕으로 저희의 연구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진의 정의와 특성, 과정,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음 발표자가 저희의 사례 및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 및 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진에 관한 통계기관의 통계입니다.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직장인들의 소진 경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95.1%가 소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37.5%,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25.9%가 소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현대 직장인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활동을 하는 동안 소진을 경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 정신건강전문요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는 전국 평균 15.4명, 특히 경기는 10.5명, 인천은 9.2명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소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소진은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저하시키고 클라이언트의 재활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사회복지사 개인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는 어느 한 변수와 소진과의 인과관계만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영역이 정신건강 영역이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소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사례관리와 상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2차적 외상 등 일반 사회복지 영역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소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정신건강 영역 사회복지사의 소진의 원인과 그 과정을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당사자 관점에서 실제로 경험한 소진 현상을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설정한 연구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 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은 왜 소진을 경험하는가? 두 번째, 정신건강 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 소진을 경험하는가입니다. 이거 마스크 혹시 빼고 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살쪄서 그런 게 아니라 마스크가 성능이 너무 좋아서 살쪄도 같이 만든 거. 하나 더 끼고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WHO에서는 소진을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의미의 번아웃 증후군으로 정의했으며, 이를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분류하였습니다. 소진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학자가 다양하게 정의했는데, 대표적으로 마슬락이 정의한 소진을 보시면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의 결과로서 의료, 사회복지, 교직과 같은 휴먼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탈진 및 고갈 상태라고 이제 마슬락이 정의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진을 다르게 정의하였는데요. 소진을 반복적인 스트레스의 결과로 신체, 심리, 사회적 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까지 하락시키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진을 정의하였습니다. 네, 소진을 다룬 연구를 진행했던 마슬락은 소진의 하위 요인으로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의 성취감 저하를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학자들은 소진과 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저희는 그 연구들을 바탕으로 소진의 요인들을 분류했습니다. 그 소진에 대한 요인을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그를 또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네, 먼저 소진의 내적 위험 요인으로는 개인적 성취감 감소, 감정적 고갈, 클라이언트 비인격화, 역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네, 외적 위험 요인으로는 직무 스트레스, 역할 수행 어려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소진의 내적 보호 요인으로는 직무 만족, 조직 몰입, 회복 탄력성이 있으며 외적 보호 요인으로는 직무 환경, 사회적 지지, 슈퍼비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직무 환경은 보호 요인으로 저희가 분류하였지만 어떤 연구를 보면은 이제 직무 환경을 위험 요인으로 분류한 연구도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진의 과정입니다. 에드리치와 브로드스키는 소진의 발달 과정을 열성, 침체, 좌절, 무관심 이렇게 네 가지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너는 만성적이며 몸에 불편함이 있으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하게 되고 신경질적으로 된 상태, 집중력이 떨어져 지루함을 느끼는 상태, 생활 방식에 변화가 오는 단계, 본인의 장점과 기술 등을 잃어버린 단계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두 연구는 현재 소진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진의 단계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에드리치와 브로드스키의 단계는 먼저 이 에드리치와 브로드스키의 4단계는 1980년 그리고 테너의 5단계는 1983년에 해외에서 발표된 자료로 현재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 크게 변했고 또 현대의 국내 정신건강 영역 사회복지사들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그 시대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정신건강 영역의 사회복지사에 한정한 소진의 단계 규명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연구 전에 소진의 단계 모델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취업 전 단계, 직업활동 초기 단계, 직업활동 심화 단계, 소진 해소 단계, 소진 절정 단계, 재진입 단계 이렇게 총 6가지로 소진의 단계 모델을 연구 전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저희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소진의 원인과 과정을 환경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례자 선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연구 주제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택하는 세평적 사례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총 6명의 사례자를 선택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재호 발표자가 저희의 사례와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 및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6명의 사례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사전에 질문지를 제공하여 사례자가 답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사례 내 분석을 하였습니다. 사례자 1은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아직 이직 경험은 없는 25세 여성입니다. 학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정신건강 영역을 선택하였고 클라이언트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합리적으로 일을 떠맡게 되었을 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수련을 받지 않고 입사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늘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료와 클라이언트 및 보호자에게 전문가로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소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사례자 2는 충청도 소재의 의료기관에 근무했었고 소진으로 인해 이직한 뒤 현재는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40세 여성입니다. 의료 영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정신건강 영역을 선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탐색하며 늘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 부서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떠넘겨지는 것과 이에 대해 목소리를 냈을 때 기관 차원에서 묵인을 당하고 좌절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반복되는 업무와 새로운 시도를 지향하는 환경에서 매너리즘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사례자 3은 충청도 소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했었고 소진으로 인해 이직한 뒤 현재는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41세 여성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존중과 권리를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신건강 영역을 선택하였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희열감을 느끼며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애정을 쏟던 환자를 예고 없이 퇴원시켜 가장 큰 소진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성실히 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느꼈을 때 가장 큰 소진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사례자 4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였고 소진으로 인해 이직하여 현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28세 남성입니다.
위험한 클라이언트를 나서서 돕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정신건강 영역을 선택하였으며 열정적인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케이스가 과중해짐에 따라 부담감이 커지는 데에 비해 권한과 급여는 오르지 않아 점진적으로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협력기관과의 갈등을 경험하고 이직을 결심한 뒤에도 공백을 채워줄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례자 5는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25세 여성으로 학과의 특성을 살리고자 정신건강 영역을 선택하였으며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조정으로 부담이 증가하였고 같은 프로그램에 여러 번 참여한 클라이언트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큰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례자 6은 충청도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였고 소진으로 인해 이직하여 현재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35세 여성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지역사회로의 복귀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졌으며 클라이언트와 동행한다는 것이 좋아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연차가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보다는 행정적인 업무가 많아져 소진이 시작되었고 사례관리 업무의 과중으로 개별 클라이언트의 사고나 사망 등에 관한 처리에 소홀하게 되면서 소진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관과 자신의 가치관이 달라 충돌을 경험한 뒤에 소진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 내 분석을 통해 10가지 공통 주제를 노출할 수 있었습니다. 공통 주제를 바탕으로 한 사례 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터뷰의 내용은 간략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업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례자들은 전공 지식을 발휘할 수 있고 병원 세팅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수행과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둘째는 업무를 통한 만족감입니다. 사례자들은 다음과 같이 업무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열정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세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소진에 대한 공통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과중한 업무 부담입니다. 사례자들은 공통적으로 타 부서의 업무를 떠맡거나 과중한 행정 업무와 사례 관리로부터 부담을 느끼고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습니다. 넷째는 권한 대비 높은 책임 부여입니다. 책임감은 과중하나 중간 관리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업무 처리를 위한 권한이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때 소진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대 이하의 보상입니다. 사례자들은 위와 같이 맡은 업무는 과중하지만 그에 타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소진을 경험하였습니다. 여섯째는 적절한 슈퍼비전의 부재입니다. 적절한 슈퍼비전을 받지 못한 사례자는 적절한 슈퍼비전을 받은 사례자에 비해 해당 상황에 대해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적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사례자들은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과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 사이에 양가 감정이나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윤리적 갈등으로 인해 소진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협력자와의 갈등입니다. 사례자들은 근무하는 기관, 동료 혹은 타 기관과의 갈등으로 인해 소진을 경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무력감입니다. 사례자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소진을 경험하고 결국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력감은 깊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업무에 미련에 남지 않고 압도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이는 소진으로 인해 무력감을 경험하기 이전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소진의 수준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사례자들은 업무에 대해 인정을 받거나 동료와의 대화, 취미생활 등을 통해 소진의 완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소진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진은 점진적인 과정으로 기대 단계, 열정 단계, 혼란 단계, 심화 단계, 만성적 소진 단계로 진행되며 적절하게 대응되는 경우 완화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제언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 소진은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소진의 요인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속 연구는 다양한 변수 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진은 단순히 선형적이지 않으며 적절하게 대응되는 경우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소진의 완화 요인에 대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권한 대비 높은 책임과 슈퍼비전의 부재에 대한 기관 차원의 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적 함의는 정신건강 영역의 사회복지사에 대해 제도적인 처우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기대 이하의 보상에 대해 정신건강 영역 사회복지사의 채용 건수와
보상체계 확립 등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계 및 제언입니다. 본 연구는 사례자의 수가 적고 사례자의 근무 영역이 정신의료기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본 연구를 정신건강 영역 전반에 확대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사례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정신건강 영역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후에 정신건강 영역이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소진 전반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기 전에 논문을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준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연구 주제에 적합한 사례자 선정에 큰 도움을 주신 백형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한 사례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이 하는 일이 충분히 가치 있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치 있게 빛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질문 받기 전에 저희 팀원 중 한 명인데 가장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좀 올라와 주셔서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혹시 제가 질문인데 혹시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 연구 비대면으로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비대면 인터뷰 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좀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저는 이제 다들 그렇게 저희 세 명 다 그렇게 했지만 통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인터뷰 질적 연구다 보니까 그 사례자분의 그 소진에 관한 전체 단계를 딱 받아들이려면 그 비언어적인 행동, 표정이나 뭐 말투는 물론 포함되는데 표정이나 제스처 이런 것도 좀 같이 봤으면 좀 더 좋은 사례를 발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좀 안 돼서 아쉬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자 혹시 계신가요? 너무 잘했나요? 쓰시면 네, 그러면은 그 질문 없으시면은 첫 번째 팀 피드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원 모두 무대로 나와 주시고 그 심사위원분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좀 너무 메시지가 막 혹시 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대학생 분들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고 또 동아리 발표도 이렇게 좋은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왔을 때보다 또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잘했지만 올해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을지대 학생들이 열심히 중독재활복지학과죠, 그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제가 정신건강 영역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 경험에 대한 연구를 잠깐 깊숙이는 못 봤지만 훑어봤을 때 질적으로 참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우리 사례관 관리에서 사례관 분석에 대해서 코로나19임에도 비대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차분하게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제가 감명 깊게 받았던 것은 뭐냐면 결론 및 재원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참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했을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칭찬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제때 대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전 그걸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칭찬을 좀 많이 해주고 싶고 앞으로의 더 많은 연구 활동에 공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순서로 조지혜, 김수민, 박세빈, 최세연, 홍지연 학생의 대학생 서민회참 유형과 문제연재 관계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의 성인 애착 유형과 문제음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중독자회복자학과 17학번 김수민, 박세빈, 조지혜, 최세현, 홍지은조의 발표자 조지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는 신체적, 사회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만큼 음주의 오남용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불안정한 애착 유형에서 해로운 음주 문제의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제안된 선행 연구가 존재하는 반면 성인 애착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 연구는 학위 논문 11편으로 현저히 적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발표된 음주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생과 음주, 그리고 문제음주를 다룬 선행 연구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증가하는 대학생의 폭음 추세와 음주로 인한 여러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예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입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 애착 유형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성인 애착 유형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제음주의 관계를 검증하며 성인 애착의 하위 유형 4가지에 따른 문제음주 정도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변수들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 뒤 대학생과 각 변수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음주입니다. 문제음주란 술의 사용이 그 사회에서 수용하는 범주를 초과하거나 부적절하게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인 활동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뜻합니다. 대학생과 문제음주의 관계입니다. 대학생은 성인기로 출발하는 시기로 청소년기의 의존성을 벗어나 신체적 성장과 성숙이 완성되며 학업, 취업, 결혼 등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아정체감의 혼란, 대학생활 부적응,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며 우울, 분노,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수의 대학생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 기제로 빈번한 알코올 사용을 하고 있고 대학생의 물질 남용 문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폭음이라는 선행 연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음주 습관들은 자신에게, 타인에게, 그리고 사회와 조직에게 미치는 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문제음주의 원인 규명, 예방 교육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이 미흡합니다. 하지만 대학생의 문제음주는 초기 성인기 이후 음주 행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대한 심각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인 애착의 개념입니다. 친한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 자신에게 신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주는 하나 혹은 몇 명의 사람과의 접촉을 유지하려는 안정적인 경향성을 뜻합니다. 대학생과 성인 애착의 관계입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 따르면 대학생은 성인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이라는 발달 과업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릴 적 양육자와 형성된 애착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18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대감 형성 및 관계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이 73%라고 합니다. 이처럼 확장된 대인관계 범위에서 만나는 다양한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 애착의 4가지 유형입니다. 1997년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성인 애착을 3가지로 분류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더 민감하게 분류할 수 있다고 하여 애착 유형을 4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불안 차원은 애착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회피 차원은 애착 인물에게 가까이 접근하거나 피하려는 행동 조절 체계를 뜻합니다. 안정형과 무시형은 불안 차원의 점수가 낮은 반면에 두려움과 집착형은 불안 차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안정형과 집착형은 회피 차원의 점수가 낮은 반면 무시형과 두려움형은 회피 차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문제음주와 성인 애착의 관계입니다.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되면 부정적인 신념이 발달하게 되고 생물학적 취약성과 환경적 위험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성인기의 다양한 문제 행동 및 정신병리를 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중독은 애착 장애로 볼 수 있는데 그 예로 2011년 알코올 의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알코올 의존 환자의 애착 유형이 두려움형, 무시형, 안정형, 몰두형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문제음주와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관계입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한 뒤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변수들 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로만 작성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음주량, 음주 문제, 음주 폐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에서 음주율이 높았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보다는 불교에서 높은 성적의 대학생보다는 낮은 성적의 대학생에서 음주율이 높았으며 전역형의 일주기 유형을 가진 대학생 또한 음주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인 애착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의 관계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로만 작성하였습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순으로 성인 애착이 높게 나타났고 낮은 경제 수준보다는 높은 경제 수준에서 성인 애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 뒤 이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가설 1. 대학생의 성인 애착 유형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형 애착 유형을 제외한 집착형, 무시형, 두려움형 애착 유형이 문제음주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가설 2. 대학생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은 문제음주와 성인 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 문제음주와 성인 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모형입니다. 본 연구의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애착이 독립 변수, 문제음주는 종속 변수, 6가지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기타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2020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총 345명의 대학생에게 SNS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편입 표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통계에 대한 분석은 SPSS 2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통계 처리는 기술 통계, 평균 비교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학년, 종교, 성적, 경제 수준, 일주기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6가지 문항과 대학생의 문제 음주를 선별하기 위한 알코올 사용장애 검사 어디트 K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척도 선별 기준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척도 점수 기준 12점 이상을 문제 음주로 보았습니다. 성인 애착 유형을 선별하기 위해 2000년에 개발된 성인기 애착 척도를 타당화한 ECRR-K를 사용하여 로맨틱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의 경험을 측정하였던 기존의 성인기 애착 척도와는 달리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성인 애착 유형을 측정하였습니다. 성인 애착 척도 36문항을 불안 차원 18문항, 회피 차원 18문항으로 분류한 뒤 응답자 345명의 불안 차원, 회피 차원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4가지의 성인 애착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 345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입니다. 성별에 따른 음주 심각도와 성인 애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음주 심각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인 애착과 그 하위 유형인 불안 애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성인 애착 점수 평균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고 불안 애착 점수의 평균도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교에 따른 음주 심각도와 성인 애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노바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에 대해서는 샤프의 사후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유의도 수준에서 음주 심각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지만 세부 종교 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성인 애착과 그 하위 유형인 불안 애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적에 따른 음주 심각도와 성인 애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검증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음주 심각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인 애착과 그 하위 유형인 불안 애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성인 애착의 경우 상위권과 중위권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위권과 하위권 간, 중위권과 하위권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안 애착의 경우도 동일한 통계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위권 학생들은 성인 애착과 불안 애착에 있어서 상중위권 학생들에 비해 애착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수준에 따른 음주 심각도와 성인 애착의 차이입니다. 유의도 수준에서 음주 심각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인 애착과 그 하위 유형인 불안 애착과 성인 애착 유형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성인 애착의 경우 경제 수준 상위층과 하위층, 상위층과 중위층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성인 애착 유형의 경우 경제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는 있었지만 계층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주 심각도에 따른 성인 애착의 평균 비교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표들은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문제 음주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정상 음주 집단과 문제 음주 집단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집착형 애착이 다른 애착 유형보다 문제 음주 집단에 조금 더 많이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년과 일주기 유형에 따른 음주 심각도와 성인 애착의 차이입니다. 학년과 일주기 유형은 음주 심각도, 음주 집단 구분, 성인 애착 등 모든 변수 관계에서 유형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논의 및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문제 음주와 성인 애착 유형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 문제 음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성별, 학년, 종교, 성적, 경제 수준, 일주기 유형과 문제 음주와의 관련성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문제 음주에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문제 음주와 종교와의 관련성은 있지만 종교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학년과 문제 음주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한 선행 연구, 성적이 낮을수록 문제 음주가 많이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 음주 수준이 높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 전역형 유형이 문제 음주를 많이 한다는 선행 연구와 맥락을 달리했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 성인 애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성별과 성적, 경제 수준은 성인 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에 학년과 종교와 일주기 유형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성별과 성인 애착 유형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 성적에 따라 성인 애착 유형의 차이가 난다는 선행 연구, 경제 수준이 성인 애착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별과 성인 애착 유형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 경제 수준이 성인 애착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와 맥락을 달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에 따른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 1. 대학생의 성인 애착 유형이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그 하위 가설을 기각합니다. 가설 2. 대학생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은 문제 음주와 성인 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합니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문제 음주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으므로 가설 2-1은 기각하지만
인구 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성적, 경제 수준이 성인 애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가설 2-2는 부분 채택합니다. 연구의 함의입니다. 본 연구의 의의를 통한 정책적,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과 성인 애착 문제로 인한 성적 저하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음주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과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입니다. 본 연구의 설문은 확률적 표집이 아닌 편의 표집으로 진행되어 전체 대학생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화를 위한 연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염두한 결과들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성인 애착 척도, 문제 음주 선별 척도의 객관성이 부족하여 객관화된 과정 분석과 객관화된 기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가진 지표 사용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응답으로 진행되어 응답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문제 음주와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 동향과 다르게 성인 애착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하여 색다른 관점에서의 대학생의 문제 음주를 지켜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한계점을 기반으로 하여 개선되어 진행될 후속 연구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도해주신 김영호 교수님과 연구 진행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팀 심사위원께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